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오고요.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정리해볼까요? 네, 7월의 마지막 날이었죠.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부양책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애플 등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지수가 0.16%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이 3.69%, S&P 500 지수가 1.7% 넘게 올랐습니다. 우선 이날은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전반에 상승 탄력을 제공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대표 기술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 전반에 활력을 줬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술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점을 실적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장중에는 이런 전반적인 기술주 강세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 이 위험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나스닥을 제외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애플이 상승폭을 더 확대하면서 상승 전환에 힘을 실어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온 점도 반등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하는 것은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모두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미중 관계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다른 기업들이 인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최종 인수자가 누가 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날 불안 요인들도 좀 있었습니다. 쉐브론과 엑손모빌 등 에너지 기업들이 코로나19 여파로 2분기에 기록적인 손실을 기록했고요. 주당 $600의 추가 실업급여 지원이 종료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제동이 걸린 이 경제 회복세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의 소비 및 소득 관련 지표들도 대체로 부진했는데요. 미시간대가 발표한 7월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는 72.5로 전월 대비 하락을 했고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 심리가 다시 위축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상무부에서는 지난 6월 개인 소득 역시 전달보다 1% 넘게 줄었는데요. 다만 6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5.6% 증가했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이날 0.44% 오른 채 마감을 했는데요. 상승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하락 전환했다가 이내 이 상승폭을 키워서 0.4% 넘게 오른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26,428선 터치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날 1.5% 가까이 오르면서 1,745선에 장을 마쳤는데요.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키우다 잠시 하락 반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막판에 상승폭을 더 키워나간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77% 상승해서 3,271선에 장을 마쳤고요.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역시나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일제히 등락을 거듭하긴 했지만요.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을까요? 자, 상품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값이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한때 $2,000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는데요. 금값의 경우에는 실물 경제 지표가 안 좋았던 것이 금에 대한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와 더불어서 이 실물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이것이 금값을 지속적으로 올리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중 한때 $2,000를 넘어서기도 했었고 지난 금요일에는 거의 1%가량 올라서 $1,994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면서 유가는 3개월 연속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지난 7월 시장을 이제 3개월 연속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등락을 거듭하긴 했습니다만 소폭 올라서 $40.43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실물 경제 지표가 안 좋다는 것이 금리를 계속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3년물과 5년물의 경우에는 3년물이 0.122%, 5년물의 경우에는 0.209%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10년물 금리도 지난 금요일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0.535%까지 내려간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달러 인덱스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인 상승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0.47% 지난 금요일에 올라서 93.46에 마감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미국 대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종 외신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과연 이 민주당이 웃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어떤 섹터들이 주목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마켓워치에서 분석을 한 기사를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후보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살짝 짚어보고 가야겠죠. 바이든 후보는 안으로는 중산층 중심의 정책 지원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밖으로는 자유무역 확대를 통해서 포용적인 이민 정책까지 펼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 세율 같은 경우에는 현행 21%에서 28%까지로 늘려나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마존이 연방세를 내지 않는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해서 한때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략을 코로나19 백신, 치료제로 바꿨는데요.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헬스케어 규제를 하겠다고 나서서 이 헬스케어 분야가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마켓워치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넷 데이비드 리서치의 전략가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전승, 즉 압승은 의료 서비스 분야는 오히려 호황기를 맞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헬스케어 섹터는 최근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서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양당, 특히 이 민주당이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여기에 대한 정책적, 잠재적 정책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선이 끝난 이후에 헬스케어 섹터는 아웃퍼폼하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규제가 우려했던 만큼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닐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미국의 이번 대선 결과는 시장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인베스코의 글로벌 전략가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악관에 누가 있느냐가 아니라 연준이 과연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라면서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미국의 백악관과 그리고 민주당 의회 지도부들이 만나서 코로나19의 추가적인 부양 법안을 논의했는데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토요일에 3시간에 걸친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월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요. 월요일이 된다면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화요일 새벽쯤에 아마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또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협상장에서 나와서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결되지 않는 이슈가 굉장히 많다고 평가를 했고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도 임패스, 그러니까 교착 상태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핵심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올해 말까지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주 $600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백악관 측에서는 주 $200를 지급하면서 본인들의 원래 급여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지, 그래야지 근로자들이 일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난했는데 협상을 이루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바로 이 상원 의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지난주로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악관 측에서 요구를 했었던 한 주만 그런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600를 더 지급하자, 이런 제안마저도 거절한 상태여서 과연 월요일에,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화요일 새벽에 이들이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어떤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업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픽 처리 장치 업체죠. 반도체 장비, 반도체 업종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이 그래픽 처리 장치 업체인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을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외신들에서도 엔비디아가 소프트뱅크로부터 ARM을 인수 당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 인수 사들이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소프트뱅크는 지난 2016년에 $320억 의 ARM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ARM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최근에 ARM이 매각이나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었는데요. ARM은 반도체 분야에서 진입 장벽이 높은 이 핵심 원청
핵심 기술인 반도체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삼성전자나 퀄컴 또 애플 등을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스마트폰 AP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95%가 ARM의 설계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만일 이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할 경우에는 이 업계에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각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이런 정보가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과연 어떤 협상이 진행이 돼 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이 어디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우디 아람코였었다면 이 지난 금요일에 애플이 10% 급등하면서 사우디 아람코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으로 애플이 등극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애플은 지난 금요일에 10% 넘게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규모가 1조 8,400억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작년 기업 공개를 단행했던 이 사우디 아람코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으로 지금까지 자리를 이어왔었는데 사우디 아람코의 기업 가치는 1조 7,600억 달러로 이제 애플이 1조 8,400억 달러로 사우디 아람코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던 이유는 당연히 실적과 주식 분할인데요. 실적은 굉장히 좋았었고 주식 분할도 4대 1로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투자자들의 반응을 얻어냈었죠. CNBC의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도 애플이 소액주주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 이로써 애플은 코로나 팬데믹에서 완전히 회복한 것은 물론이고 올해 들어서만 44%나 주가가 올랐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역풍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매출을 성장시켰다면서 애플 생태계에 대한 충성도가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14%나 웃돌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